참고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위쪽에 길잡이 지문이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변동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요, 변동 가능성,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라는 게 뭐라고요? 자,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 나니까 기대치에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기대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아지겠죠. 벗어나니까. 무슨 얘기 하겠죠? 자,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기대치에서 거의 근처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겠네요. 무슨 얘기 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은 지금 하지 마시고 3번 볼게요. 자,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아까 사업상의 위험은 뭐가 있어요? 자, 시장 위험. 또 뭐가 있어요?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자,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싸잡아서 답하라고요. 사업상 위험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사업상 위험. 그러니까 뭐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거 답하라고요.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기가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니까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죠. 근데 얘는요,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이 안 팔리는 바람에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있죠. 요런 얘기합니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자, 아까 금융적 위험은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이걸 못 갚을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전액을 내 돈만 투자했더라면 금융적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뭘 좀 알아볼 거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지금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힘만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알겠죠? 서서히 굳혀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포트폴리오다. 자, 우리 교재는, 우리 프린트물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99페이지. 99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지금부터는, 아까는 내가 5억을 갖고 있으면서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뭐 그런 논리인데, 여기서는 한 5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짜잘한 걸 여러 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잘 자란 거를 여러 개 투자하는 걸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분산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첫 번째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해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10억. 이거는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어디서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영학에 이제 재무 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식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우산 만든 회사 주식이 있는데 여기다 다 투자했다 치자. 우산 만든 회사에 100% 다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할 수 있죠? 각 상황하의 수익을 아까 확률로 평균했죠? 호황일 때는 얼마, 불황일 때는 얼마, 호황이 될 확률, 불황이 될 확률 계산했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라 관조해보자. 그리고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험도 이렇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걸요, 위험이 작다. 이것도 나중에 자, 이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오염도 한 8%라고 간주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투자한 이후에 시장 상황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자,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만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뭐라고요? 요런 상황이라면 자, 만약에 자, 우산만우사에서 투자했는데 비가 무진장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비가 뭐라고요?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자, 잘 팔리죠? 우산 잘 팔리면 자, 서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장사가 잘 되니까 배당 같은 거 많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가뭄이 심하고 뭐라고요? 무덥다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결국은 우산 만드는 회사는 이게 호황이고 이게 불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 평균 냈더니 한 10%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100% 다 투자했다 간주해보자. 어디다가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이것도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10%. 오염도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투자한 이후에 시장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우산 쓰고 다니면서 소나기 맞으면서 아이스크림 물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못 봤죠? 아니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입술도 푸릇푸릇한데 거기다가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만 투자하면 잘하면 쪽박 나지만 잘못하면 쪽박 나지만 잘하면요 대박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염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크다고요? 오염이 크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와 여기를 쪼개서 한번 투자해보자. 편의상 한 2분의 1씩 쪼개서 투자한다고 치자. 5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얘기죠. 5억씩. 그러면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에 집합이 된 집합물이 있죠. 분산 투자에 이렇게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산 투자의 집합물을 이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다. 자,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이 있죠.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나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포트폴리오.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원래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서류 가방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서류 가방. 지방에 출장 가시는 분 서류 가방 열어보면 잡다한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칫솔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러닝샷스, 팬티 뭐 이런 것도 잔뜩 들어있겠죠. 이런 거 다 이것도 다 집어넣었다고 해서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것저것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때 이걸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해주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나중에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오염 이런 식으로 구성했을 때의 오염은 계산 문제 나오기는 아주 힘듭니다. 요거는 이제 이 공분산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오니까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럼 몇 프로라고요? 10%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는 3분의 2 투자하고 여기는 3분의 1 투자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0% 곱하기 뭐라고요?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을 냈을 뿐입니다. 알겠죠? 투자 비율에 따라 뭐라고요? 평균을 냈을 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위험은 얘는 어떻게 원래는 계산해야 되냐면 원래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몇 프로라고요? 8%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위험이 이렇게 한 6% 정도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이라는 게 이런 거를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주죠. 이런 식으로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셨죠?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볼게요. 어쨌거나 자, 분산 투자하더라도 기대치는 10% 그대로네요. 기대 수익률은 맞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 살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얘는 또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이득 보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쇄시킨다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해가 안 되더라. 아, 그건 좀 줄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요? 가뭄이 심하고 무덥으니까 잘 팔리겠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가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가 이렇게 변동폭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하나씩만 투자하면 자, 잘하면 대박. 자, 쪽반할 수 있죠? 근데 한꺼번에 투자하니까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참 조금 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 10억 가지고 건설주에만 100% 투자하게 되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큰 돈 벌 수 있죠. 나쁘면요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요 뭐 제과점주, 일부는요 자, 조선주, 일부는 뭐 금융주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나눠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뭐가 줄어든다고요? 위험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좋다. 위험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그러면 무슨 위험이 줄어드냐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위험? 아니, 위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자, 그 맨 아래 볼게요. 99페이지에 맨 아래 거기에 자, 이 그림이 그 프린터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맨 아래 이렇게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신림동에 와갖고 어디 와서요? 서울의 신림동에 이제 고시촌입니다. 거기 와서 고시원을 이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근데 30억 가지고 고시원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고시원을 세 군데 나눠 투자했다 치자. A, B, C 나눠 투자할 수 있죠? 나눠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고시원 사업에 투자했는데 여기 세 군데 나눠 투자했죠? 나눠 투자했는데 정부가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공무원을 뭐라고요?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자, 여기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공부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쭉쭉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고시원마다 오차는 있지만 어쨌거나 평균 잡았을 때 전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셋 다 뭐라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사법시험제도가 작년에 1차, 올해 2차로 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올해 2차로 해서 이제 막 없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림동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법조인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로스쿨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지.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신림동이 좀 현재는 막 텅텅, 위쪽에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시죠? 비어 있는데, 만약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다시 또 뭐라고요? 지금 그 국민들의 한 70% 이상은 다 부활하길 원합니다. 설문조사했더니 여론조사하니까 한 80% 정도는 이 부활하길 원하는데, 어쨌거나 만약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만약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국에서 이 사법시험 공부하려고 몰려들어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 수 있죠? 그죠? 전국적으로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셋 다 아주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약간 오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거나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같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밑에 뭐라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음식도 헤매긴다는 얘기죠? 헤매기는데 A는 음식 맛이 좋고 B, C는 안 좋다면, 그러면 여기는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죠? 여기서 소문 금방 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좋으면 그 집에 가려고 안 가려고요? 여기는 뭐 보증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월세 내고, 월세 있죠? 그 선불로 내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맛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는 음식 맛이 좋은데 B는 C는 안 좋다면 A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맞죠? 근데 B, C는 뭐라고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시고시원 근처에 뭐가요? 아파트 건설 같은 거 하면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A, B는 상대적으로 잘 되는데 C는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죠?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A, B는 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장에는 저 지역에, 요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평균으로 움직이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 체계적 위험. 그리고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알겠죠?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같이 움직이니까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트폴 구성에서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 때 비계는 제거해야 돼요, 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계는 뭐라고요?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나는 비계를 더 좋아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살점을 더 붙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만족감이 극대화된 투자 집합이죠. 이걸 찾아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52년도에 마코 위츠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라고 해서 이 통화론자의 어떤 대부입니다. 그리고 밀턴이라는 이런 사람이 유명한 그런 경제학자가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 마코 위츠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가져오니까 이걸 찢어버리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이라고 가져왔냐, 그리고 너 돈 벌려고 환장했냐 하면서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논문 자체가 이 금융시장의 균형 있죠? 이걸 설명하는 어마어마한 이론이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이론으로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엄청난 논문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는 자세히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나오는 거는 딱 지문 한 6개 정도 있죠? 요것만 알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지문 한 6개 정도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자꾸 이론을 자꾸 이해하려고 자꾸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문 6개 정도 있죠? 써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적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을 찾아내겠다.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이따가 간단히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돈 버는 거 목적이 있다. 그게. 근데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원룸 괜찮아 보인다 한번 뽑아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상가도 한번 뽑아보고, C라는 임대주택도 뽑아봤죠. 이걸 뭐라고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 손에서 나간 돈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자, A라는 원룸은 총 5층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4칸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 돈 있죠? 내 돈을 지금부터 지분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자, 내 돈 투자액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 돈 투자액을 뭐라고요? 지분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뭐라고요? 저당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는 걸 저당 투자다. 그래서 얘들이 빌려준 돈을 뭐라고요? 저당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총 이제 얼마짜리냐면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인데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니라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이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뭐라고요? 나간 돈, 들어올 돈.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그러면 내 손에 나간 돈 얼마라고요? 5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매년 임대료 들어오죠? 여기서 각종 경비 다 빼고, 소득세 같은 거 다 빼고 했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매년 얼마 정도라고요?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어떤 사람은 8천 원이에요? 8천만 원이에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5억이나 투자했는데, 8천 원 들어오겠습니까? 8천만 원 들어온다. 자, 그리고 요거를 5년 후에 팔게 되면 13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13억이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 중개 수수료도 빼야 되고, 못 갚은 돈이 또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 빼고 났더니, 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라고요?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뭘 측정한다고요? 기대 현금 수지 측정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뭘 분석한다고요? 경제성. 이거는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결정 기법 있죠? 요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렇게 요거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자, 이거 좀 할 거니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합니다. 알겠죠? 할인하게 되면 요 부동산의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뭐라고요? 체계적인 방식인데 이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주는데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맨 먼저 이 요구수익률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방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이 8천만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또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선행해야 되겠죠? 먼저 할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를요, 10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101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폐의 뭐라고요? 시간가치.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자, 이 줄 돈 1억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아주 신용도 둘이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뜯길 염려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드릴까요?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1억을 달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1억 지금 당장 받으면 하다못해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년 후에는. 알겠죠? 근데 아저씨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고민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아서 은행에다 예치할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1억 1,000만 원 받을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1억과 미래 시점의 1억 1,000만 원은 가치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걸요 화폐의 시간가치다 해줍니다. 알겠죠? 하다못해 몇 년 지나면 이자라도 붙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커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자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깜빡하고 미국에 갔다가 3년 있다 돌아온 겁니다. 알겠죠? 100원을 예금했는데 깜빡하고 은행에서 미국에 갔다가 몇 년 있다 돌아왔다고요? 3년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주겠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면 좀 복잡하니까 몇 년에 한 번이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주는데 1년에 한 번씩 얼마라고요? 10% 이자를 주겠답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그냥 다 계산해 볼게요. 자, 1년이 지났으면 이 금액에 10% 이자가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10%니까 1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10원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안 봐도 이렇게 찍혀 있겠죠? 잔금이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내가 이자를 받았으면 그 이자도 내 돈이죠? 내 돈이죠? 그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이 금액에 또 10% 이자, 이 금액에 대해서 1년 지나면 또 10%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의 10% 하면 얼마라고요? 11원에서 121원 이렇게 해서 121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년 후에는요. 3년 후에는 요 금액에 또 10% 있죠? 여기 전부 내 돈 아닙니까? 이자 붙어있는 거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 1년 지났으니까 또 10% 이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 10% 하면 12.1원에서 133.1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11원이 붙은 거 있죠? 11원이 붙은 것은 원래 100원에 대한 10%뿐만 아니라 10원 이자 붙은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는 겁니다. 요거 10원, 요거 1원에서 11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붙었으면 거기에도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는 겁니다. 이런 걸 복리다 해줍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복리. 그래서 은행 이자는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형태로 복리 이렇게 붙는 건데 만약에 자, 이 사채업자라든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 불법적으로 단리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는데 단리는 뭐냐면 100원에 10% 하면 얼마라고요? 1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원 붙어서 130원을 받는 거 이런 걸요 단리다 해줍니다. 문이라고요? 단리. 근데 우리는 다 어떤 형태로 붙는다고요? 복리 형태로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복리. 자, 지금부터 자, 이게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뭐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이 복리 형태로 쭉 붙여 나가는 거 있죠? 복리 형태로 쭉 붙여 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증한다. 이렇게 다시 할게요. 어떤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될 수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쭉 붙여 나가는 걸 뭐라고요? 할증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 있죠?
붙어있는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미래 가치다 해줍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이죠? 붙어있는 금액을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한다. 그래서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익률을 붙인 금액을 뭐라고요? 미래 가치. 어떤 수익률을 쏙 빼낸 금액을요, 현재 가치다. 그리고 자, 이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가라고요? 현가.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미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올레자를 써서 한문으로 올레 있죠?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라고요? 내가다. 이렇게. 그럼 좋다.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몇 년이라고요? 100년. 그러면 3년 정도야 이자를 붙여볼 수 있어 없어요? 뭐 금방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100년 동안 이자를 붙인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은행 직원들이 한가한 건 아니겠죠. 그죠? 바쁜데 그 언제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그 재무이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턱 두드리면 바로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로 이자도 줘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3년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3년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세월에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1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현금이 한 번 발생한 거 있죠? 한 번 예치한 거죠? 이런 걸요, 일시불 해줍니다. 뭐라고요? 일시불. 아, 적금 같은 거는 현금을 여러 번 계속 은행에 예금하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한 번 예금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이 한 번 발생하는 걸 뭐라고요? 일시불이다. 그래서 100원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에, 자, 일시불에, 자, 미래 가치를 뭐라고요?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시불에 뭐라고요? 내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게 되면 이자가 다 붙어있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미래 가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공식이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요 공식은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 공식은 지금 당장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 해준 겁니다. 1 플러스 R의 뭐라고요? N제곱 이렇게 해준 건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는 게 레이트 해갖고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10%죠, 10%. 10%죠? 10%는 자, 소수점 하면 0.1입니다.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이자 계산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몇 번 계산해요? 3번 계산하죠. 세제곱 이렇게 바로 해주면 133.1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몇 제곱 해주면 돼요? 100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곧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간단히 나올 수 있네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요걸 응용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거꾸로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을 예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자를 쏙 뺀 금액을 예금하면 되죠? 맞죠? 이자 쏙 뺀 금액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33.1원을 받는 건 아는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죠, 이거?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다 이자 붙인 게 이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자를 붙인 게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Y라는 금액을 구하면 되죠? 맞지 않나요? Y라는 금액은 자, 133.1원 곱하기 요 곱하기죠, 곱하기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걸 이항한다 해줍니다.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1월 달에 한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어쨌거나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어쨌거나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얘를 얘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예, 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요? 요걸 곱하면 되죠? 요거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다 해줍니다. 일시불하고요? 현가계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133.1원 곱하기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계수다. 현재가치 계수란 얘기죠? 요 공식을 곱하면 됩니다. 요 공식은, 자, 요 공식이죠, 요거. 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입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알겠죠? 요거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아주 기본적인 걸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공식을 어떻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볼게요. 자,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냐? 일때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라는 공식이죠?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1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알겠죠? 할 수 있나요? 자, 1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공식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입니다. 반대로, 자, 3년 후에 5년 후에 5억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러면 5억에다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알겠죠?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계수라는 걸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뭐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걸 살짝 응용해 볼 수 있어, 없어요? 해봐요.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후에 차일 돈이 얼마냐? 100원에다 뭐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어떤 경우는 공식 몰라도 됩니다. 지문에, 자, 보기에 다 주어집니다. 알겠죠? 자, 10년 후에 10억을 그걸 찾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10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됩니다. 다시 해요? 원래? 자, 아주 어렵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괜히 이렇게 공식 써놓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3억을 예금했는데 5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냐? 그러면 3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각계수. 이 공식 집어넣으면 됩니다. 7년 후에 2억을 내가 찾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이때는, 자, 3억이라고 했나요? 3억에다가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응용해 보겠습니다. 크게 응용해요? 살짝 응용해요? 살짝만 응용해 볼게요. 괜히, 자,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하실 것 같아서, 괜히 또.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뭘 불입하겠다고요?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년 말에 30원씩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다 하시자. 얼마씩 불입했다고요? 30원. 그러면, 요거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죠?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예금을 몇 년을 가서 계속한 거죠? 계속했죠? 어느 세월에, 그러면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뭐라고요? 예금이다. 그러면 얘는, 자, 매년 말에 불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얘는 몇 년 지나서 받는 돈이에요? 아니는 3년 지나서 받는 돈이죠? 그러면 3년 지나서 받는 돈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3년 지나서 받는 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있다 받는 돈이죠? 요거 2년치자 붙이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뭐가 나와야 안 나? 나오겠죠? 요거는 몇 년치자 붙어요? 1년치자. 요거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거꾸로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보자. 만약에
매년 초에 불입했다고 치자. 30원씩. 그러면 4년 있다 잘 돈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치자 붙이면 되죠?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얘는 몇 년 치자 붙어요? 3년 치자. 이렇게 3년 치자 붙인 거죠? 얘는 몇 년 치자 붙어요? 2년치. 얘는 몇 년치라고요? 1년치. 이렇게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2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몇 년 있다가요? 20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요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 어느 세월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요건 좀 복잡하게 나온 공식이니까 공식은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거 마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을 만들려고 매년 말에 불입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매년 말에 뭐라고요? 불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 있다 잘 돈이 얼마냐?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자 30원 있죠? 30원 있죠? 이거는 매년 매기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한 돈이죠? 이건 한 번 발생했는데 얘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걸 지금부터 연금이라는 표현 쓸게요. 뭐라 한다고요? 30원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다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조금 찾을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연금의 뭐라고요? 아까 30원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거 딱 곱하게 되면 아까 찾을 돈 있죠? 딱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적금을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불입했을 때 적금 찾을 돈 있죠? 요거는 1,000만 원에다가 연금의 뭐라고요? 내가 계수라는 공식이 있죠? 요거 곱하면 돼요. 곱하면 적금 찾을 돈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적금 찾을 돈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요것도 한번 살짝 응용해 볼게요. 야, 이거 살짝이 아니라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떤 정년퇴직자가 퇴직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안 받고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매년 말에 얼마라고요? 40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퇴직연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자 안 주고 그냥 연금의 형태로 준다면 뭐하러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아요?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죠. 한꺼번에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에는 이자가 포함돼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사하려고 하면 목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한꺼번에 받을 때는 이자는 쏙 빼낸 금액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3년 있다 받을 돈을 빼낸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하나 받을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세월에 빼내고 앉았습니까? 알겠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40원 있죠? 요걸 연금이라는 표현 씁니다. 뭘 한다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현재가치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하게 되면 이자가 쏙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요걸 여기서 약간만 하나만 더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어렵게 느껴지니까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하세요.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럼 100원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33.1원 곱하기 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빼내도 상관없고 이렇게 연금 형태로 한꺼번에 빼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빼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하나 받을 돈이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빼내도 되고 연금의 형태로 빼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빼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빼내는 걸 알아봤습니다. 뭐라는 거 알아봤다고요? 빼내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좀 어렵죠? 좀 혼자 떠들었나요? 혼자 떠드는 단 그 약간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허구나 할 겁니다. 허구나 지금부터 완벽히 이해한다. 그럴 경우는 그 극히 뭐라고요?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히 뭐라고요? 비정상.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저런 거구나. 이자 더하고 빼고 하는 거를요. 이거 공부하는 거구나. 어떤 수익률을 붙일 수도 있고 뭐라고요? 뺄 수도 있다. 그래서 금액 한 번 발생한 돈을 빼는 걸요. 일시불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여러 번 발생한 돈을 빼거나 더하는 걸요. 연금이라는 개념을 쓰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리만.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에는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딱딱 치면 돼요. 딱딱 치면은 곧바로 자 이자를 붙인 금액이라든가 곧바로 이자를 뺀 금액 있죠.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